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바로 민족주의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었고 그것이 유럽 전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번 수업은 일단은 여러분 졸업으로 끝나긴 하겠지만은 선생님은 뒷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3학년에서 이제 고1로 올라가는 학생들 자신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 뒷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업 들었던 내용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더 이상 온라인 클래스로 들어올 수 없게 되게 된 상황이니까 그 뒷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유튜브에 계속해서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명심해서 한번 봐주는 것도 뭐 여러분들의 이제 세계사에 대한 호기심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여러분 명심해서 찾아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번. 자, 민족주의가 확산되다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과학의 발달이 19세기 유럽 문화를 이끌다에 대한 내용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민족주의의 확산은 바로 이게 좀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그런 사상하고 민족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거의 동시대에 한꺼번에 같이 일어났던 사건이라 볼 수 있겠지만 자유주의가 먼저 유행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민족주의가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특히 나폴레옹의 이제 그 자유주의 문화의 확산 그리고 나폴레옹이 침략에 대항하는 과정 중에서 민족주의의 확산 이런 것들은 바로 봉건 시대 때의 이 봉건 국가들의 봉건 유럽의 봉건 국가들의 그런 기본적인 봉건적인 개념 같은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근대 시대로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커다란 단초를 마련했다 볼 수 있겠죠.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족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그다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 가문 혹은 우리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씩의 바로 동질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누구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어떤 민족이며 그러면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누구에게 이런 민족인데 누구에게 지금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부터 이런 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흩어진 그 민족을 통일하자라고 하는 운동으로 나가는 일종의 민족을 앞장세우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이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프랑스의 경우에는 혁명 전쟁 과정 중에서 유럽의 여러 개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을 막기 위해서 각각 연합을 해가지고서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잖아요. 하지만은 이 프랑스는 바로 그들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뭉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침략에서부터 프랑스를 지키기 위한 프랑스 국민들이 하나 뭉쳐가지고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인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경우에는 혁명 전쟁 과정 중에서 이 민족주의가 이제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항하는 과정 중에서 나폴레옹이 비록 자유주의를 확산시키기는 했지만 문제는 뭐냐? 스스로 이제 독재를 하면서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을 굉장히 실망을 시켰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지역의 나폴레옹이 바로 프랑스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던 많은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바로 그러한 나폴레옹의 지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건 모습을 갖췄던 것이 바로 유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나폴레옹의 집에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앞장 세웠었던 사상이 바로 이 민족주의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어떤 게 보였냐면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리스가 바로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자, 이것은 이제 7월 혁명 당시 때 그랬었던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특히 이제 스페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 상당수가 바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이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독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것은 흩어져 있었던 그런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즉 이탈리아가 실제로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은 사실상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일부는 이탈리아 지역은 점령당했던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분열되어 있었던 독일 제국도 독일도 아직 독일 제국이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독일도 이때 당시에 통일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프린트 8페이지에 민족주의 확산 이것부터 먼저 빈칸을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18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민족주의의 확산. 자, 별표 2개. 민족주의.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으로서 프랑스 동그라미 쳐주세요. 혁명 전개 과정에서 혁명 전쟁 적겠습니다. 혁명 전쟁 과정에서 그다음에 동그라미 유럽 각국 동그라미 자 나폴레옹 빈칸 적겠습니다. 나폴레옹의 지배에 맞서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영향은 동그라미 1번 그리스, 동그라미 2번 라틴 아메리카 바로 미국 밑에 있는 곳이죠. 바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번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의 경우에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사르디니아 왕국과 그 다음에 양시칠리아 왕국, 그 다음에 교황령, 그 다음에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점령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봉건 시대 때에는 사실상 이 지역, 여기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을 빼놓고 이 지역 전부 다가 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주도하고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옛날 프랑크 왕국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카를루스 대제의 프랑크 왕국이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받았었잖아요. 그 뒤로 이어가지고서 바로 독일 지역의 신성 로마 제국이 만들어졌다고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은 바로 이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베네치아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쪽 지역이 전부 다가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었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하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 교황청도 사실상 이 신성 로마 제국과 많이 싸움을 벌이긴 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오스트리아 지역에 있었던 이 합스부르크 왕가와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는 이 지역 전부 다 포함한 거에다 플러스 이탈리아의 상당수를 장악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령했던 땅은 바로 이 베네치아 지역이었었고요.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나라들로 갈라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북부 지역에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었죠. 뭐 피렌체라든가 뭐 나폴리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탈리아 반도 앞에 남부 지역에 이렇게 바로 튀어나온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이 바로 양시칠리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둘 다가 양시칠리아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바로 여기가 사르데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북쪽은 이제 코르시카 섬으로 이제 나폴레옹의 출생지가 볼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은 프랑스에 포함이 되고, 이쪽에 이 사르데니아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이 되게 됩니다. 즉 당시에 이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이탈리아 내부에서 우리도 이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뒤로한 채 1000년이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 이탈리아 지역은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서 여러 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던 상황이었었으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신들은 이탈리아의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정치가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먼 옛날 언제야? 르네상스 시대 때의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은 강력한 군주의 면모를 갖고 있는 군주가 이탈리아 지역을 전부 다 통일할 수 있는 비정함과 냉정함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도 유명한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글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계속해서 통일할 여지가 계속해서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유럽의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분열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2월 혁명 후에 이 혁명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공화제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었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치니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른바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고 하는 그 당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고 이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까르보나리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이름이 약간 좀 뭔가 좀 비슷하죠. 바로 까르보나라라고 하는 음식이 이제 뭐 여기서 비롯됐다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까르보나리당이라고 하는 그 당은 까르보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술 굽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수술 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먹었던 음식이 바로 이제 까르보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기는 한데요.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이 까르보나리당 즉 청년 이탈리아당이라고 하는 건 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화제 국가를 만들려고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청년들과 같이 연합을 해 가지고서 이탈리아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이탈리아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옛날 신성 로마 제국에 가다가 신성 로마 제국 당시 때의 그 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지역을 오스트리아에 같이 포함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당시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었거든요.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이런 탄압에 의해 가지고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탈리아의 국가들 상당수는 오스트리아 편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청년 이탈리아 당의 이탈리아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완전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탈리아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시도는 실패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마치니의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이 이탈리아를 통일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했던 나라는 바로 이 사르디냐 왕국입니다. 이 사르디냐 왕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일제에게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립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량차치오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바로 이제 지었었던 이탈리아 통일 그 삼걸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제 그 삼걸, 즉 세 명의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 당시에 이 시대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영웅은 바로 누구냐? 이 사르디냐 왕국의 수상이었었던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마음이 되게 강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급격한 방식을 동원하고 싶지 않긴 했었지만요. 자, 그런데 사르디냐 왕국은 당시에 가장 개혁적인 국왕 중에 한 명이 그 국왕이 당시에 이 마치니가 주장했었던 여러 가지 주장들, 개혁적인 주장들, 자유주의적인 주장들을 대거 수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탈리아 안에서 공화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던 많은 그런 운동가들이 각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공화제 국가로 변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서 나름대로 그 대안으로
내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르데니아 국왕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르데니아의 국왕은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탈리아 내부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에 해당하는 그런 민족주의, 또 다른 민족주의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면서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사르디니아가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배제를 시켜야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오스트리아가 너무 강력했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카보르는 일단은 이 사르디니아 왕국의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최신식으로 이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이제 막 2월 혁명 이후에 바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었다가 나중에 황제가 되는 바로 이 나폴레옹 3세와 나름대로 조약을 맺게 돼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를 약간 좀 견제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때문에 이 사르디니아 왕국은 당시에 프랑스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오스트리아를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을 벌이게 됐었고, 그 결과 바로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이 오스트리아를 이제 내쫓고, 오스트리아의 세력을 내쫓고서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어쨌든 간에 간신히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다시피 이 사르디니아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은 이제 사르디니아 왕국으로 통일됐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 교황청과 양시칠리아 왕국, 그 다음에 베네치아와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운하였었죠. 바로 가리발디라고 하는 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리발디라고 하는 건 사람은 이른바 붉은 셔츠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마치니의 추종자로서 공화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당시에 이 양시칠리아 왕국을 이때 당시에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장악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북쪽에는 사르디니아 왕국, 남쪽에는 양시칠리아 왕국을 장악하게 됐었던 가리발디, 이들이 같이 이제 격돌을 해서 이탈리아의 통일을 가지고서 자웅을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즉, 이 가리발디는 바로 이 양쪽의 군대가 같이 집결해가지고서 서로 싸우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당시에 가리발디가 스스로 이탈리아의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 국가가 공화제 국가였으면 좋겠지만 당신과 같은 개혁적인 군주가 국가를 통치한다고 한다면 난 충분히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아무런 사심 없이 바로 이때 당시 특히 가리발디가 통치했던 그 지역의 시칠리아의 백성들도 이 사르디니아의 국왕을 되게 많이 지지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인정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사심 없이 자기의 바로 이 땅들을 한꺼번에 바로 이 사르디니아 왕국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그 결과 이 사르디니아 왕국은 이제 이탈리아 역사상 로마 시대를 지나가지고 나서 거의 최초로 이탈리아 전역을 전부 다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가운데 있던 교황청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황청의 경우에는 교황령으로 토지를 갖고 있었었는데 이 교황령을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사르디니아 왕국에 후원을 해주고 있었던 프랑스였거든요. 때문에 프랑스의 군대가 여기를 지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사르디니아 왕국은 이 교황령을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가 이른바 통일 전쟁을 위해서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었고, 이 다툼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를 외교적으로 이제 고립을 시키기 위해서 몰래 이 사르디니아 왕국과 같이 손을 잡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양쪽에서 같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거죠. 양쪽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던 오스트리아는 여지없이 패배하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바로 비밀 약속이었었나 봐요. 이 베네치아, 오스트리아가 차지를 하고 있었던 이 베네치아 지역을 당시에 이 사르디니아 왕국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것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후에 바로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프로이센이 이번에는 프랑스를 공격을 하게 돼요. 자, 프랑스를 공격하게 되니까 나폴레옹 3세의 군대가 이 프로이센과 대편 붙게 되는데 군대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장 본국이 급해 죽겠는데
교황청이고 뭐고 간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지역에 있던 군인들의 상당수가 프랑스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서 프로이센과 싸움을 벌이러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틈을 노려가지고 기습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사유대냐는 교황령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의 독자성을 나름대로 보존해주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티칸 시공국을 이 로마라고 하는 시 안에 조그맣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교황청의 통치를 그것만 이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탈리아는 사실상 이탈리아 전체의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그런 통일의 세 명의 영웅은 첫 번째가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이었었고, 청년 이탈리아당의 까르보나르가 아닙니다. 까르보나리당입니다. 바로 마치니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카보우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리발데와 같은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번 이탈리아의 통일에서는 정치 상황에서 이탈리아 동그라미, 사유데냐 왕국 밑줄, 그 다음에 시칠리아 왕국 밑줄, 그 다음에 교황령 빈칸에 적어주겠습니다. 교황령, 그 다음에 베네치아 밑줄. 자, 프랑스 2월 혁명 이후 혁명의 영향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마치니. 이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 동그라미 쳐주고요. 청년 이탈리아당이 통일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밑줄 쫙. 그 다음에 사유데냐 왕국의 통일에서는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사유데냐 왕국 수상 카보우르 밑에 나와 있죠. 좀 뚱뚱한 사람. 여러분들 바로 이 카보우르가 산업 육성과 군대 개편을 통해 국력을 강화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프랑스의 지원, 나폴레옹 3세 이 사람의 지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서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붉은 셔츠단 박스치고, 이 붉은 셔츠단의 경우에는 바로 가리발디가 주도했었던 그런 군대로서 이들이 바로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의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빈칸에 적혔습니다. 가리발디. 그리고 이 사람이 영웅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이제 미련을 갖지 않고 그대로 민족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앞장 세우면서 이 사유데냐의 국왕에게 그 지역을 아예 갖다 바쳐버리죠.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이탈리아 통일 밑줄. 그러면서 사실상 이 사유데냐 왕국은 정식적으로 이탈리아 왕국을 이제 완전히 완성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탈리아 왕국. 자, 이후에는 바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혹은 오프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 프로이센 편을 들어가지고서 패배했던 오스트리아에서부터 베네치아를 빼앗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다른 말로 이것을 이제 푸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의 공격을 막기 위한 프랑스의 군대 철수로 인해 가지고 교황청을 지키는 프랑스의 군인들이 없게 되자 바로 그 틈을 타서 교황령을 점령하면서 통일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이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1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3번 독일 통일. 자, 빈체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즉 빈체제 이후에는 독일은 다시 여러 개의 국가들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왕국도 모두 다 포함해 가지고서 서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쨌든 간에 40여 개의 나라들이, 즉 옛날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국가였던 건 나라들이 40여 개가 있었었는데 이런 40여 개의 소국들과 그다음에 프로이센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서 느슨하게 독일 연방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그래도 이제 빈체제가 옛날로 돌아가는 걸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독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성로마 제국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들은 각각의 국가를 이루고 하고 있는 건 상황에서 통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이들은 바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관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즉, 이 관세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바로 서로 거래할 때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관세 같은 걸 매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40여 개의 나라들의 이제 통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중심됐던 나라가 바로 이 프로이센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른바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의 결과 이때 당시에 이 독일 전체 지역의 신성로마 제국의 이탈리아를 제외한 신성로마 제국의 자유주의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프로이센 국왕과 같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독일 전체를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자신들끼리 이제 그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 이른바 소독일주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중심의 독일 통일, 이걸 대독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이센 중심의 그런 독일 통일을 원한다 대신에 국가를 입헌군주제 국가로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 독일 통일에 대한 내용을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센의 국왕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개혁 자체는 결과적으로 국왕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국왕이 된다 한들 이익이 있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당시에 이러한 통일에 대한 그런 제안을 거부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독일 통일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게 벌어졌냐면, 바로 통일 정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독일의 재상이었었던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비스마르크는 당시에 의회에다가 되게 유명한 말을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독일의 통일은 말로서만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철과 그 다음에 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상으로서 그때 당시에 국왕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른바 철과 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이제 군대 확장 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게 됩니다. 의회가 엄청나게 반대했었지만 이것을 싸그리 무시하면서 이때 당시에 군대를 엄청나게 키우게 되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 독일 통일의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이 오스트리아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프로이센은 바로 혼자서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하면 분명히 힘이 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때문에 독일 남부 지역에 약간 좀 프랑스어 같은 것을 많이 쓰는 그런 일부 지역은 일부 좀 양도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싸움을 벌일 때 이제 같이 참여를 하지 않게 이런 식의 조치를 딱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러시아도 자기 편을 꺼드리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주변에서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거기다 새롭게 남쪽에 신을 강자를 볼 수 있었던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이제 막 차지하게 됐었던 이 사르데니아 왕국과 같이 또 손을 잡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주변이 전부 다 막힌 겁니다. 주변이 완전히 다 막힌 상황에서 누구도 오스트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되었을 때, 바로 프로이센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오스트리아를 공격을 했었죠. 그 결과 여기에서 완벽하게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이센은 그때 당시에 비스마르크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자 이 오스트리아의 궁전에서 프로이센의 국왕이 오스트리아에게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북부 지역을 사실상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북부 지역을 사실상 통일하게 되는데, 이 북부 지역을 통일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대관식을 오스트리아의 궁전에서 할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비스마르크는 생각보다는 전쟁의 패배자였었던 오스트리아에게 무리한 요구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의 수도에서 프로이센이 이겼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레이드 뭐 이런 것을 하자고 프로이센 내부에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은 오스트리아에게 그렇게 가혹한 조건을 내걸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비록 전쟁에서 바로 이 프로이센에게 지긴 했었지만은 이 프로이센 자체에 대한 그런 반감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프로이센은 북독일 지역을 거의 다 장악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남독일 지역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로이센보다는 오스트리아가 더 강했기 때문에 바로 프로이센을 도와줘가지고서 오스트리아를 제압하겠다는 생각으로 프로이센을 도와줬던 건데, 프로이센이 너무 힘이 세지게 돼가지고서 독일 전역을 전부 다 통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것을 또 이제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프랑스가 당시에 이 프로이센과 이제 관계가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프랑스의 외교관이 프로이센의 국왕을 만난 자리에서 결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프로이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스마르크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사건을 일부러 언론 조작 같은 것을 해요. 즉 국내에서는 프로이센의 국왕이 프랑스의 외교관에게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기자를 막 조작하게 쓰게 만들어 가지고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다가는 바로 프랑스의 외교관이 프로이센의 국왕에게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다는 식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알도록 이제 약간 좀 뭔가 꾸며가지고서 이제 기사를 내보내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프랑스가 이 프로이센을 되게 안 좋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그런 국민들에게는 바로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을 굉장히 키워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프랑스와 프로이센은 서로가 싸울 수 있는 틈만 바라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를 벌이게 돼가지고서 프랑스는 이제 프로이센과 대판 붙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프로이센이 그동안 전쟁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프랑스의 군대가 프로이센에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프랑스가 지게 되니까 나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때 당시에 프랑스의 황제로 이제 즉위하기도 했었던 나폴레옹 3세가 직접 군대를 끌고 가서 프로이센의 군대와 대판 붙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그만 프랑스의 황제였었던 나폴레옹 3세가 잡혀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으로서 바로 이 프랑스를 완전히 굴복시킨 다음에 프로이센은 이 독일 지역의 남부 지역을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부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프로이센의 국왕을 바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러들여 가지고서 거기에서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나라 전부 다가 이제 독일 제국이 된 거죠. 독일 제국이 된 다음에 스스로 빌헬름 1세로 즉위가 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같이 기억해주고 먼저 보겠습니다. 빈 체제 이후에 40여 개의 서국으로, 프린트 9페이지, 독일의 통일에서는 빈 체제 이후 40여 개의 서국으로 분열된 밑줄 치겠습니다.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의 독일 연방 결성 밑줄짝, 별표 하나, 프로이센, 빈칸 적겠습니다. 프로이센, 박스, 별표 하나, 중심에 관세동맹, 독일 내 관세 통일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빈 체제 붕괴 후 통일 논의를 하게 됐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실패 밑줄. 비스마르크, 빈칸에 적겠습니다. 비스마르크, 별표 2개. 자, 비스마르크의 차별 정책 밑줄 치겠습니다.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 박스 쳐주세요. 비스마르크가 의회 반대를 무릅쓰고 차별 정책을 실시하여 군비 확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싸움에서 프랑스와 그 다음에 사르디니아 왕국과 연합하여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에서 승리, 오프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한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방해를 받지 않고 북부 독일을 통합을 하게 되죠. 북부 독일 연방 결성 박스.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프랑스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킨 다음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일으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푸프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옛날 말로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개입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남독일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줄에 독일 제국 수립 박스. 자, 그 다음에
19세기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 유럽의 문화에서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과학이 많이 발달되었던 시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인데 여성인 분이 계시죠. 이름도 유명한 퀴리 부인. 정확히 얘기하면 퀴리 부인과 퀴리 선생이 당시에 방사선을 발견하게 되면서 라듐이라고 하는 원소를 이제 당시에 발견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 라듐이 방사선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알았는데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렌트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X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같은 것을 찍게 만들기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책이 그 주장이 논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은 신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 종의기원을 통해 가지고서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 처음에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이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찰스 다윈의 그 인간의 조상은 인류와 가장 비슷한 원숭이하고 비슷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숭이의 조상과 인류의 조상이 같은 거 아니겠는가. 결과적으로는 찰스 다윈은 원숭이의 후예라고 해라. 우리들은 신의 후예로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과서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파처럼 바로 이제 찰스 다윈을 되게 많이 비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화론은 진짜죠. 결과적으로는 이 진화론이 나중에는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세 시대, 이 근대 시대 때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과 자연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게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사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제 스펜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대 때에 바로 가장 이 자연 상태에 대해서 적응을 했었던 생물의 종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처럼 인류 사회도 바로 현재의 국제 사회에 대해서 가장 적응을 잘하는 사회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스펜서가 주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그 시대의 국제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적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장 많이 발달할 수밖에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되면서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논리로 등장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유전 법칙에 대해서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전구와 축음기 같은 것을 발명왕이었었죠. 에디슨 선생이. 그다음에 전하는 벨이 이때 당시에 이걸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약을 이때 당시에 이 노벨이라고 하는 분이 발명을 하시게 됐는데 여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화약을 너무 많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노벨 선생이 당시에 엄청나게 죄책감이 강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그 화약을 많이 팔게 되면서 얻게 됐던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기부를 해가지고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도 유명한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만들어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발명했었던 그 화약은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무기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까 참 아이러니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이. 그런데 낭만주의의 경우에는 19세기 초쯤에 바로 감정과 상상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의 사상의 경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인간의 이성을 가장
신뢰를 했었던 계몽주의에 반발해가지고서 바로 이 감정,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 직관 뭐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상의 그런 경향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야는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학과 같은 부분에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민족주의와 합해져 가지고서 역사학 분야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히 쓰는 역사학자 중에 한 명은 바로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낭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랑케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추구한다는 그런 과정 중에서 자기네들의 민족이라 볼 수 있었던 게르만 민족들의 영광적인 그런 사실들을 절대적인 사실로서 격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였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실주의를 이제 빙자한 사실상의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주의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식의 낭만주의와 같이 영향을 받은 그런 학문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역사학은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이때에 이 랑케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그런 근대 학문으로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있는데요. 19세기 후반에 바로 현실 그대로의 묘사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과학의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겠죠. 이후 미술에서는 인상파, 즉 주관적인 인상 같은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후 미술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9페이지에 4번 19세기 유럽의 문화, 동그라미 1번 라듐 발견, 퀴리 부부가 있었죠. 퀴리 부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렌틀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X선을 발견했고요. 동그라미 3번 진화론은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것은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의 빈칸에 적혔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유전 법칙에서는 멘델, 과학 자체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기술에서는 동그라미 1번 전구와 축음기, 누구죠? 에디슨. 그 다음에 전하는 벨.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사람 바로 노벨 같은 사람이 활약을 했고, 낭만주의에서는 별표 하나, 인간의 감정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상상력을 중요시하면서 이것이 미술과 문학과 음악 분야에서 유행을 하게 되고,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민족주의가 결합해서, 제가 박스 치겠습니다. 근대 역사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만들었던 그 아버지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프린트 10페이지에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를 보면은 첫 번째 과학의 발달로 밑줄 치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풍조 밑줄. 다음 줄에 주관적인 인상을 강조하는 인상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딱 봤을 때 첫 번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 그림을 봐도 굉장히 뭔가 실제로 자유의 여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활약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모습은 되게 격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낭만주의, 인간의 감정을 극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총 쏘고 있는데 전부 다 도망가지, 뭐 날 죽여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손 들릴 리가 없잖아요. 바로 낭만주의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밀레의 만종 같은 경우는 사실주의, 굉장히 이건 마치 사진 찍어놓듯이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전부 다 묘사했었던 건 측면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사실에 입각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가지고서 주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수업으로 진행을 했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